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백두산의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sak풍이 되어 휘몰아치고 있었다. 시야를 가리는 하얀 눈보라 속에서 강사는 숨을 죽인 채 활시 위를 당기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동상에 걸린 듯 감각이 무뎌졌지만 시위를 당긴 팔의 근육은 터질 듯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눈앞에 있는 거대한 그림자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전설 속의 외눈박이 호랑이였다. 놈의 거친 숨소리가 바람 소리를 뚫고 강산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놈의 유일한 황금색 눈동자가 강산을 꿰뚫어 보듯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살기보다는 기이한 평온함이 서려 있어 강산의 심장을 더욱 조여오게 만들었다. 강산의 손끝에서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가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떨리고 있었다. 그는 조선 제1의 명사수라 불리는 차코갑사였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갓 활을 잡은 어린아이처럼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의 활끝이 겨누고 있는 곳은 놈의 미간. 정확히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급소였다. 하지만 강산의 눈앞은 흐르는 눈물과 몰아치는 눈보라로 인해 자꾸만 흐릿해졌다. 그는 이를 악물며 흐려지는 시야를 다잡으려 애썼다. 놈은 도망치지도 덤벼들지도 않은 채 그저 강산을 기다려주는 것처럼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마치 이 운명의 순간을 예감이라도 한 듯했다. 등 뒤에서는 수십 명의 광운들이 횃불을 들고 고함을 지르며 산을 오르고 있었다. 쏴라. 지금 쏘지 않으면 놈이 도망간다. 조필두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날아왔다. 화약 냄새와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상운을 잡기 위해 산 전체를 불태울 기세로 덤벼들고 있었다. 강산은 알고 있었다. 지금 자신이 이 활시위를 놓지 않는다면 뒤따라오는 자들의 화포와 창칼이 놈을 무참히 찢어밟힐 것이라는 사실을. 차라리 자신의 손으로 보내주는 것이 놈에 대한 마지막 예의일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호랑이의 거대한 몸집은 눈보라 속에서도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다. 하얀 털 위로 수많은 흉터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고 그중 가장 깊은 상처는 놈이 얼마나 치열한 세월을 살아왔는지 증명하고 있었다. 강산의 기억 속 깊은 곳, 작고 여린 생명이었던 시절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때는 자신의 품에 안겨 떨고 있던 녀석이 이제는 천지를 호령하는 괴물이 되어 자신의 화살 끝에 서 있었다. 운명이라는 것이 이토록 가혹할 수 있는가? 강산은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다. 뜨거운 핏물 맛이 입안에 번지자 비로소 얼어붙었던 정신이 차갑게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조필두가 이끄는 차코갑사 부대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붉은 깃발을 흔들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강산 내놈이 쏘지 않으면 내놈도 역적으로 몰아목을 칠 것이다. 협박 섞인 고함이 등 뒤에서 빗발쳤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오로지 호랑이의 가죽과 뼈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강산은 그들의 더러운 손에 상군이 유린당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차라리 내 업보로 남길지언정. 놈의 마지막은 고귀해야만 했다. 강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흔들리던 활끝이 마침내 멈췄다. 상훈이 굵은 앞발을 들어 눈을 밟으며
한 걸음 내디뎠다. 그 움직임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놈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강산에게 거리를 내어주었다. 마치 어서 이 고통을 끝내달라는 듯한 몸짓이었다. 그 순간 강산과 호랑이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흘렀다. 15년 전의 그 날처럼 둘은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강산의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은 이미 턱 밑에서 고드름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숨을 멈추고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놈의 숨소리만이 남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산의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바람에 흩어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상우는 알아들었다는 듯 낮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로 대답했다. 그것은 맹수의 위협이 아닌 오랜 친구에게 건네는 작별 인사였다. 강산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뒤쫓아온 병사가 화승총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곁눈질로 보였기 때문이다. 저 더러운 쇳덩어리가 놈의 몸을 뚫게 놔둘 수는 없었다. 강산은 마지막으로 놈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 황금색 눈동자 속에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시위가 팅하는 소리와 함께 강산의 손을 떠났다. 팽팽했던 긴장이 끊어지며 화살은 눈보라를 찍고 날아갔다. 그 찰나의 순간은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회전하며 날아가는 화살촉이 공기를 가르는 파열음이 강산의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화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호랑이의 미간을 향해 빨려 들어갔다. 강산은 활을 잡은 손을 떨구지 못한 채 자신이 쏘아보낸 죽음이 놈에게 닿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것은 사냥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 절반을 도려내는 형벌과도 같았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눈 덮인 숲을 울렸다. 화살은 상운의 미간에 깊숙이 박혔다. 붉은 선혈이 하얀 눈밭 위로 튀며 기괴하고도 슬픈 수를 놓았다. 상우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대신 하늘을 향해 길게 포효했다. 그 소리는 산맥을 타고 흘러 백두산 전체를 울리게 했다. 산짐승들이 두려움에 떨며 굴 속으로 숨어들 만큼 위험 있는 최후의 외침이었다. 강산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으나 다리에 힘을 주어 버텼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놈에 대한 마지막 도리였기 때문이다. 거대한 상운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마치 거대한 산봉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육중함이 느껴졌다. 놈은 쓰러지면서도 시선만은 끝까지 강산을 향하고 있었다. 황금빛 눈동자의 빛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다. 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맞췄다. 강산이 해냈다. 대우가 쓰러졌다. 병사들이 횃불을 흔들며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그들의 환호성은 강산에게는 악귀들의 비명처럼 들렸다. 그들은 쓰러진 왕의 시신을 짓밟고 가죽을 벗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달려오고 있었다. 강산은 활을 눈밭에 떨어뜨렸다. 손바닥은 시위에 쓸려 찢어졌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가슴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만이 그를 지배했다. 달려온 조필두가 강산의 어깨를 거칠게 치며 지나갔다. 잘했다. 내 놈이 드디어 쓸모있는 짓을 했구나. 그는 쓰러진 호랑이에게로 달려가 발로 놈의 머리를 툭툭 건드렸다. 강산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금은 그저 침묵해야만 했다. 쓰러진 상운의 몸에서는 아직 희미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눈 덮인 대지는 붉게 물들었고
그 붉은 피는 강산의 발밑까지 흘러내려왔다. 강산은 멍하니 자신의 발을 적시는 핏물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피가 아니었다. 15년 전 덫에 걸려 신음하던 작은 생명을 구해주며 나누었던 약속의 파편이었다. 살아남아라. 그리고 산의 주인이 되어라. 자신이 했던 그 말이 결국 자신의 화살로 인해 깨져버린 것이다. 병사들이 밧줄로 호랑이의 다리를 묶기 시작했다. 거대한 몸뚱이가 질질 끌려가는 소리가 눈밭을 긁었다. 강산은 고개를 돌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하늘에서는 여전히 무심한 눈송이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이 눈이 멈추고 나면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하얗게 덮일 것이다. 하지만 강산의 가슴에 남은 구멍은 영원히 메워지지 않을 것임을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 비극적인 사냥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파멸의 서막에 불과했다. 가자 한양으로 돌아가면 큰 상이 내려질 것이다. 조필두의 호령 소리에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산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의 등 뒤로 주인을 잃은 백두산의 바람이 구슬프게 울부짖고 있었다. 강산은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자신이 무너져 내릴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선 어떤 차가운 결의로 번득이고 있었다. 품속에 숨겨진 상온의 전리로 만든 낡은 목걸이가 그의 심장 박동에 맞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의 수레바퀴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강산은 지금의 늠름한 청년이 아닌 뼈만 앙상하게 남은 12살의 소년이었다. 그가 살던 마을은 산골짜기 깊은 곳에 박혀 있어 해가 뜨는 시간보다 지는 시간이 더 빠른 음습한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에게 다리를 잃고 술주정뱅이가 된 강산의 아비 강만을 범에게 먹다 남겨진 고기라 부르며 조롱했다. 아비의 업보는 고스란히 아들의 몫이었다. 강산은 마을 아이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며 자랐고 그의 유일한 친구는 산속의 나무들과 바람뿐이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집안에 먹을 것이라곤 쥐가 파먹다 남은 보리쌀 한 줌이 전부이었다. 아비는 며칠째 술에 취해 구들장에 누워 헛소리만 해대고 있었다. 배고픔을 참다 못한 강산은 금지된 구역인 북쪽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른들은 그곳에 사람을 홀리는 요물이 산다고 했지만 굶어 죽는 공포가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숲속을 헤치며 그는 칠불이라도 캐기 위해 언 땅을 손톱으로 긁어댔다. 그때였다. 바람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벼랑 끝 바위 틈에 녹슨 덫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덫에는 하얀 털 뭉치 같은 것이 끼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던 강산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개가 아니었다. 솜털이 보송보송하지만 분명한 맹수의 기운을 품은 새끼 호랑이였다. 녀석의 뒷다리는 톱니 같은 덫에 깊이 박혀 피로 물들어 있었고 며칠을 굶었는지 눈동자가 흐릿했다.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하악질을 하려 했으나 기력이 없어 쉰 소리만 내뱉을 뿐이었다. 강산은 주춤거렸다. 이것은 산의 재앙인 범의 새끼였다. 마을 어른들에게 알리면 당장이라도 달려와 몽둥이로 쳐 죽이고 가죽을 벗길 것이 뻔했다. 아니, 이놈을 죽여 장터에 내다 팔면 쌀 몇 가마니는 받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굶주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돌 하나만 들어 내리찍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일이었다. 강사는 주변에 굴러다니는 주먹만한 돌을 집어들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돌을 든 강산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맹수의 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겁에 질린 어린 짐승의 눈망울이었다. 그 눈은 마을 아이들에게 맞고 쓰러져 흙바닥을 뒹굴던 자신의 눈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 하나 없이 버려진 존재. 강사는 차마 돌을 내리찍을 수가 없었다. 너나 나나 팔자가 참 사납구나. 강사는 들고 있던 돌을 힘없이 떨어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호랑이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강산의 손을 물려 했지만 강산은 피하지 않았다. 가만히 있어.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강산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녀석도 그 기운을 느꼈는지 서서히 경계를 풀었다. 강산은 꽁꽁 언 손으로 녹슨 덫에 스프링을 벌리기 시작했다. 쇠붙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손톱이 뒤집히고 살점이 찢겨 나갔지만 강산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 쥐아, 기압과 함께 젖먹던 힘을 다해 덫을 벌리자. 마침내 쇠 이빨이 벌어졌다. 녀석은 다리를 빼내자마자 바닥에 쓰러졌다. 상처가 너무 깊어 뼈가 보일 정도였다. 강산은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저고리 소매를 북 찢어 녀석의 상처를 단단히 동여매었다. 그리고 품속에 아껴두었던 딱딱한 볼이 주먹밥을 꺼내 녀석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녀석은 냄새를 맡더니 허겁지겁 주먹밥을 삼켰다. 거친 혀가 강산의 손바닥을 핥았다. 따뜻하고 까슬한 감촉이 전해져 왔다. 강산은 녀석을 안아들었다. 생각보다 묵직했지만 그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는 듯했다. 그는 녀석을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덤불숲 깊은 동굴로 옮겼다. 여기라면 아무도 모를 거야. 강산은 마른 낙엽을 모아 녀석의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떠나려 하자 녀석이 강산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졌다. 가지 말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강산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내일 또 올게. 약속해. 그날부터 강산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는 낮에는 아비의 욕설을 듣고 밤에는 몰래 숲으로 달려갔다. 덫에 걸린 토끼나 쥐를 잡아 녀석에게 가져다 주었고 자신의 밥을 덜어 먹였다. 녀석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다. 상처가 아물자 하얀 털에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고 눈빛에는 점차 제왕의 기품이 서리기 시작했다. 강사는 녀석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산군 샨준, 너는 언젠가 이 산의 주인이 될 거야. 그러니 강하게 자라라. 계절이 바뀌고 봄이 오자. 상우는 강산의 허리춤에 올 정도로 훌쩍 자랐다. 둘은 형제처럼 숲을 누비고 다녔다. 강산이 나무 위로 올라가면 상우는 나무 밑에서 그를 기다렸고 상훈이 꿩을 몰아오면 강산이 돌팔매로 잡았다. 강산에게 상훈은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고 상훈에게 강산은 어미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그 시간만큼은 강산도 천민의 자식이 아닌 숲의 일부분으로 느껴졌다.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짐승의 성장은 사람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상훈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더 이상 고양이 울음소리가 아니었고 발자국은 웬만한 성인 남자의 손바닥보다 커졌다. 강산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산에 약초를 캐러 오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숲속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포효 소리에 대해 수근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요즘 산에 범상치 않은 놈이 들어온 것 같아. 주막에 모인 사냥꾼들의 이야기가 강산의 귓가를 스쳤다.
어느 날 강산이 숲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서려는데 아비 강만이 마루에 앉아 낫을 갈고 있었다. 그의 눈은 평소의 몽롱한 취기가 아닌 사냥꾼의 섬뜩한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나, 너 요즘 밤마다 어디를 쏘다니느냐? 아비의 질문에 강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거짓말을 해야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비는 낫을 툭 내려놓으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코는 못 속인다. 내 놈 몸에서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짐승 냄새가 강산은 뒷걸음질 쳤다. 아비가 눈치챈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짐승의 피냄새를 맡은 것일까? 공포가 엄습했다. 만약 아비가 상훈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다리를 잃은 원한을 갚기 위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다. 그날 밤 강산은 상훈을 찾아가지 못했다.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멀리 숲속에서 상훈이 자신을 부르는 듯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나무꾼 하나가 숲 입구에서 기겁을 하며 뛰어내려온 것이다. 호랑이다 하얀 호랑이가 나타났다. 마을 청년들이 몽둥이와 창을 들고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관에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자고 선동하는 자들도 있었다. 강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상훈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마을 근처까지 내려온 것이 분명했다. 강산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틈을 타 숲으로 달렸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상훈을 더 깊은 산속으로, 백두산의 가장 험한 골짜기로 보내야만 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숲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눈밭에 찍힌 선명한 발자국을 보았다. 그것은 상훈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군가가 쳐놓은 새로운 덫과 핏자국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안 돼. 강산의 절규가 숲을 울렸다. 핏자국은 숲 안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누군가가 이미 손을 쓴 것이다. 강산은 핏자국을 따라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자신과 상훈의 운명을 갈라놓을 거대한 비극의 서막임을 어린 강산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마을 입구에 깔린 흙먼지가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하늘로 치솟았다. 평소라면 정막만이 감돌았을 범골 마을에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정에서 파견된 차코갑사 부대가 들이닥친 것이다. 그들의 갑옷은 햇빛을 받아 번쩍였고 등 뒤에 맨 거대한 각군과 화살통은 보는 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마을 사람들은 짐승 앞에 선 초식동물들처럼 머리를 조아리며 길을 텄다. 그 행렬의 선두에는 검은 말을 탄 사내가 있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칼자국과 뱀처럼 차가운 눈빛을 가진 자. 바로 새로 부임한 차코대장 조필두였다. 그는 마을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마치 도살장에 들어선 백정처럼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조필두는 마을에서 내리지 않은 채 채찍으로 촌장의 어깨를 툭툭 쳤다. 이곳에 백두산의 주인이 산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 헌대마을 꼴이 이리 비루해서야. 원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촌장의 다리를 후들거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호랑이 잡는 귀신이라 불리는 자였으나 동시에 출세를 위해서라면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것도 서슴지 않는 탐관오리였다. 그는 황금색 호랑이 가죽을 왕에게 진상하여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야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호랑이의 흔적을 찾을 때까지 이 마을을 전초기지로 삼겠다. 너희 청엇들은 군량미와 고기를 대령하라. 조필두의 명령은 추상 같았다. 가난에 찌든 마을 사람들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당장 먹을 보리쌀도 없는 판국에 군사들을 먹여 살리라니 굶어 죽으라는 소리였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강산의 아비강만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다. 술에 찌든 얼굴이었지만 전직 사냥꾼으로서의 자존심이 남아있던 탓일까? 아니면 단순히 술기운 때문이었을까? 그는 품속에서 곰팡이 핀 토끼 가죽 몇 장을 꺼내어 바쳤다. 나으리, 우리 형편을 좀 봐주십시오. 산신령이 노하셔서 짐승들도 씨가 말랐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진 전부입니다요. 강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조필두는 말 위에서 그 초라한 가죽 뭉치를 내려다보았다. 병멸과 조소가 입가에 번졌다. 그는 채찍을 들어 가죽을 탁 쳐내어 진흙탕에 떨어뜨렸다. 이따위 쓰레기를 진상이라고 내놓는가. 내 놈이 다리 한 짝을 잃더니 겁도 상실했구나. 조필두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저놈을 끌어내라. 감히 관군을 능멸한 죄를 물어 곤장을 쳐라. 조필두의 후령이 떨어지자마자 병사들이 달려들어 강만을 땅바닥에 패대기 쳤다. 억센 군화발이 강만의 등과 머리를 짓밟았다. 아이고,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강만의 비명이 마을을 울렸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떨기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고 강만의 엉덩이와 등짝에 꽂혔다. 퍽,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날 때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강만의 입에서는 피거품이 튀어나왔다. 군중 틈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산의 눈이 뒤집혔다. 비록 술주정뱅이에 무능한 아비였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혈육이었다. 아비가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강산은 등 뒤에 숨겨두었던 낡은 활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물풀의 나무를 깎아 만든 조악한 활이었지만 강산의 손에 들리는 순간 살인 무기가 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화살을 시위에 걸었다. 목표는 아비를 내리치려는 병사의 팔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호흡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바람이 왼쪽에서 분다. 거리는 30걸음. 강산은 본능적으로 계산을 마쳤다. 시위를 놓는 순간 쇠액 하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화살은 병사가 내리치려던 몽둥이의 손잡이 부분을 정확히 타격했다. 몽둥이가 병사의 손에서 튕겨나가며 바닥에 뒹굴었다. 누구냐? 병사들이 화들짝 놀라며 칼을 뽑아들었다. 순식간에 사방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화살이 날아온 방향, 강산이 서 있는 곳으로 쏠렸다. 조필두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말에서 내려 천천히 강산에게 다가왔다. 15살 남짓 되어 보이는 비쩍 마른 소년이 손수 만든 활을 들고 서 있었다.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내 놈이 쏜 것이냐? 조필두가 낮게 물었다. 강산은 대답 대신 입술을 꽉 깨물며 아비를 가로막고 섰다. 병사들이 강산을 포위하며 창끝을 겨누었다. 후, 제법이구나. 조필두는 화를 내는 대신 기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땅에 떨어진 강산의 화살을 주워 들었다. 깃도 제대로 달리지 않은 싸구려 화살이었다. 이런 물건으로 정확하게 움직이는 물체를 맞췄다는 것은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조필두는 즉흥적인 흥미를 느꼈다. 그는 허리춤에서 엽전 하나를 꺼내어 멀리 있는 소나무 가지에 걸어놓으라고 병사에게 지시했다. 거리는 50보. 까마득히 먼 거리였다. 살고 싶으면 저 엽전의 구멍을 뚫어라. 만약 실패한다면 내 아비의 목을 베고 너 또한 능지처참에 처하겠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강산은 식은땀을 흘렸다.
50보 거리에 엽전 구멍이라니. 정규 훈련을 받은 궁수들도 힘든 묘기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강사는 다시 한번 활시위를 당겼다. 이번에는 아비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화살 끝에 실렸다. 그는 눈을 감고 바람의 흐름을 느꼈다. 숲에서 상운과 함께 사냥하며 익힌 야생의 감각이 깨어났다. 강산이 눈을 뜨는 순간 화살이 튕겨나갔다. 화살은 포물선을 그리지 않고 직선으로 날아가 엽전의 가운데 구멍을 정확히 꿰뚫고 나무줄기에 박혔다. 쨍그랑하는 금소금이 들렸다. 병사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조필두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그는 보물을 발견한 도굴꾼 같은 표정을 지었다. 이 소녀는 다듬지 않은 원석이었다. 조금만 훈련시키면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훌륭한 사냥개가 될 것이 분명했다. 이름이 무엇이냐? 조필두가 물었다. 강산입니다. 소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다. 강산, 오늘부터 너는 차코갑사의 일원이다. 내 아비의 목숨값은 네가 앞으로 잡을 짐승들의 가죽으로 대신하겠다. 조필두는 강산의 어깨를 으스러지게 움켜쥐었다.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악마의 계약이었다. 강산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아비는 살렸지만 자신은 이제 피냄새 진동하는 수라장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 것이다. 병사들이 강산에게 낡은 군복과 관급활을 던져주었다. 강산은 그것들을 받아들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곳, 깊은 숲속 어딘가에 있을 상운이 떠올랐다. 이제 그는 친구를 사냥해야 하는 추적자의 옷을 입어야 했다. 운명은 잔인하게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가장 증오하는 자의 손을 잡게 만들었다. 강산의 손에 들린 활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이제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살생을 위한 흉기가 되어버렸다. 조필두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말머리를 돌렸다. 짐을 챙겨라. 내일 새벽부터 사냥을 시작한다. 이놈의 코가 얼마나 예민한지, 눈이 얼마나 밝은지 시험해 볼 것이다. 병사들이 강산을 짐승 다루듯 거칠게 끌고 갔다. 쓰러져 있던 강만이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강산은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눈물이 흘러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그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이제 소년 강산은 죽었다. 오직 사냥꾼 강산만이 남았을 뿐이다. 강산은 막사로 끌려가며 맹세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상운의 정체만은 들키지 않겠노라고. 설령 자신이 악마가 되어 죄 없는 짐승들을 도륙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하얀 호랑이만큼은 지켜내겠다고. 밤하늘에 뜬 달이 유난히 차갑고 시리게 빛나고 있었다. 숲속 어딘가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강산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 울음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작별 인사처럼 느껴져 가슴이 미어졌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강산은 소년의 티를 완전히 벗어던졌다. 그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순진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사냥감의 숨통을 노리는 맹수의 차가운 살기였다. 이제 차코갑사들 사이에서 강산은 백두산의 저승사자로 통했다. 그가 활을 들고 앞장서면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곰, 모스디, 표범, 늑대, 상운 샨준을 제외한 백두산의 모든 맹수들이 강산의 화살 아래 쓰러졌다. 하지만 그의 화살통에 화살이 줄어들 때마다 그의 영혼도 조금씩 깎여나가고 있었다. 오늘의 사냥감은 거대한 불곰이었다. 노문 병사 2명을 물어뜯고 도주 중이었다. 강산은 눈 위에 찍힌 발자국만 보고도
놈의 부상 정도와 도주 방향을 읽어냈다. 이쪽입니다. 놈은 지금 왼쪽 뒷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강산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조필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따랐다. 강산은 일부러 험한 지형을 골라 이동했다. 그곳은 상운의 영역인 북쪽 능선과는 정반대 방향이었다. 그는 자신의 탁월한 사냥 실력을 이용해 교묘하게 토벌대를 산군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 마침내 벼랑 끝에 몰린 불곰이 포효하며 일어섰다. 거대한 덩치가 병사들을 위압했다. 병사들이 주춤하는 사이 강산은 침착하게 시위를 당겼다. 망설임은 없었다. 팽하고 날아간 화살은 곰의 오른쪽 눈을 꿰뚫고 뇌까지 파고들었다. 단 한 발이었다. 거대한 짐승이 쿵소리를 내며 쓰러지자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역시 강산이다 귀신 같은 솜씨야. 그들은 강산의 등을 두드렸지만 그 눈빛 속에는 천민 출신에 대한 경멸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조필두가 다가와 죽은 곰의 가죽을 발로 툭툭 찼다. 훌륭하다. 가죽이 아주 최상품이야. 그는 탐욕스럽게 웃었지만 이내 눈을 가늘게 뜨고 강산을 노려보았다. 헌데 이상하구나. 내 놈이 이끄는 대로만 가면 산짐승은 넘쳐나는데 어째서 그 흰 호랑이 놈만은 콧배기도 안 보이는 것이냐. 조필두의 의심 어린 질문에 강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백호는 영물이라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을 뒤져봐야 할 것입니다. 사냥이 끝나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늘 고역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강산을 보며 수근거렸다. 저놈, 관아의 개가 다 되었구먼. 제 아비 살리겠다고 산짐승 씨를 말린다지. 그들의 비난은 화살보다 더 아프게 강산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었다. 자신이 받는 오해와 비난이 커질수록 상우는 안전해진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썩어 들어가는 기분은 지울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도 방해주는 이는 없었다. 아비 강만은 아들이 가져온 고기를 보면서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사람들이 널 백정놈이라 욕하더구나. 내 다리를 아사간 놈들이랑 어울려 다니니 좋으냐. 아비의 비아냥거림에 강산은 말없이 밥상만 차렸다. 아비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비의 마음은 오히려 멀어지고 있었다. 강산은 어두운 방구석에 앉아 피 묻은 화살촉을 닦으며 긴 한숨을 삼켰다. 그날 밤 조필두가 강산을 막사로 불렀다. 막사 안에는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붉은 먹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강산아, 네가 우리를 안내한 경로를 표시해 보았다. 조필두가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보면 볼수록 기묘하단 말이지. 내 놈은 마치 북쪽 계곡만 피해서 빙빙 도는 것 같구나. 조필두의 예리한 지적에 강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놈은 단순히 잔인한 무관이 아니었다. 교활하고 의심 많은 사냥꾼이었다. 북쪽 계곡은 험하고 낙석이 많아 군사들이 이동하기 위험합니다. 강산이 침착하게 둘러댔다. 조필두는 코웃음을 쳤다. 위험 우리는 호랑이 잡는 군대다. 소풍 나온 게 아니란 말이다. 그는 칼집에서 검을 반쯤 뽑으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내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내일은 네가 위험하다고 한 그 북쪽으로 간다. 만약 거기서 호랑이 똥이라도 발견된다면 내 놈이 일부러 숨긴 것으로 간주하겠다. 다음 날 강산은 억지로 북쪽 계곡으로 군사들을 안내해야 했다. 그곳은 상훈이 주로 머무는 영토였다.
강사는 필사적으로 상운의 흔적을 찾았다. 병사들보다 먼저 발견해서 없애야 했다. 다행히 며칠 전 내린 눈 덕분에 오래된 발자국들은 덮여 있었다. 하지만 강산의 눈에 나무 기둥에 남겨진 거대한 발톱 자국이 들어왔다. 선명한 세 줄의 흉터, 상운이 영역 표시를 한 것이었다. 병사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저것을 보면 당장 추적이 시작될 것이다. 강산은 짐짓발을 헛디딘 척하며 나무 쪽으로 넘어졌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단검으로 재빨리 나무 껍질을 깎아내렸다. 아이쿠, 강산의 비명에 병사들이 쳐다보았다. 죄송합니다. 미끄러졌습니다. 강산은 일어설 때 깎여나간 나무 껍질을 눈 속에 파묻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상우는 가까이에 있었다. 숲 깊은 곳에서 까마귀 떼가 날아올랐다. 짐승의 기척이 있다는 신호였다. 조필두의 눈이 번뜩였다. 저쪽이다 몰아라.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강사는 절망했다. 자신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포위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그는 활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만약 상운과 마주친다면 자신은 누구에게 활을 겨누어야 하는가? 그때 덤불 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상운이 아니라 어미 사슴과 새끼였다. 병사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조필두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강산에게 명령했다. 쏴라.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 강산은 활을 들어 올렸다. 겁에 질린 사슴의 눈망울이 보였다. 상운을 살리기 위해,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그는 죄 없는 생명들을 죽여야 했다. 시위가 떠나고 화살은 어미 사슴의 목을 꿰뚫었다. 새끼 사슴이 어미 곁을 맴돌며 울부짖었다. 새끼도 죽여라. 가죽이 부드러워 감나간다. 조필두의 잔인한 명령이 떨어졌다. 강사는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두 번째 화살을 날렸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그것이 지금 강산이 써야만 하는 가면이었다. 병사들이 사슴의 배를 가르는 동안 강산은 고개를 돌려 하늘을 보았다. 회색빛 하늘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비웃는 것 같았다. 냇가에서 손에 묻은 피를 씻어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갔지만 붉은 얼룩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것은 영웅의 얼굴이 아니었다. 살기 위해 영혼을 판 악귀의 얼굴이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는 누구에게 하는지 모를 사과를 되뇌며 거칠게 손을 문질렀다. 피부가 벗겨져 피가 섞여 나왔다. 그날 밤 강사는 막사 뒤편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한 휘파람을 불었다. 아주 작고 은밀한 상운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였다. 도망가라, 더 멀리, 더 높이. 바람이 그의 휘파람 소리를 싣고 산으로 날아갔다. 멀리서 산군의 낮은 울음소리가 답하듯 들려왔다. 그것은 슬픔에 잠긴 곡소리 같았다. 강사는 눈을 감았다. 이 위험한 숨바꼭질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겨울의 끝자락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다. 차코갑사의 주둔으로 마을의 식량은 바닥났고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연명했다. 호랑이한테 물려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매한 가지다. 굶주림에 눈이 뒤집힌 나무꾼 3명이 금지된 북쪽 능선을 넘은 것은 필연이었다. 그들은 강산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그곳에 땔감과 칠뿌리가 널려 있을 것이라 믿었다. 새벽 안개를 틈타산에 오른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칠뿌리가 아니었다. 바위 위에서 아침 햇살을 받고 있는 거대한 백호.
상운이었다. 악 호랑이다. 나무꾼들의 비명이 적막한 숲을 찢었다. 상운은 그들을 공격할 의사가 없었다. 그저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침입자들을 향해 경고의 포효를 내질렀을 뿐이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나무꾼 하나가 뒷걸음질 치다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끊어졌다. 나머지 둘은 기겁하여 마을로 도망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 거짓을 외쳤다. 백호가 사람을 잡아먹었다. 놈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다. 죽은 나무꾼의 시신이 수습되어 돌아왔을 때 조필두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시신의 상처를 살피더니 강산을 돌아보았다. 짝 강렬한 파열음과 함께 강산의 고개가 돌아갔다. 입안이 터져 피맛이 났다. 내 놈이 없다고 했지. 북쪽에는 호랑이가 없다고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지 않았느냐. 조필두의 고함 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다. 강산은 피 섞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이 산을 잿더미로 만들어라. 조필두가 씹어뱉듯 명령했다. 화공후옥공이다. 놈이 숨을 곳 하나 남기지 말고 모조리 태워버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상운뿐만 아니라 산속의 모든 생명을 말살하겠다는 광기 어린 결정이었다. 병사들이 기름통과 횃불을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바람이 북쪽으로 불고 있었다. 불을 놓으면 상우는 도간에 든 쥐꼴이 되어 타 죽거나 연기에 질식해 죽을 것이 뻔했다. 알려야 한다. 도망치라고 신호를 보내야 한다. 강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대열에서 슬그머니 이탈했다. 병사들은 불을 놓을 준비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강산은 익숙한 새끼를 통해 절벽 위로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절벽 끝에 서자 저 멀리 상운의 은신처가 보였다. 그는 화살통에서 특수한 화살 하나를 꺼냈다. 소리를 내는 명정명효이었다. 강산은 주위를 살핀 뒤 시위를 당겼다. 놈이 알아들어야 할 텐데 15년 전 훈련을 가장해 상운과 놀며 가르쳤던 신호였다. 삐익 날카로운 파열음이 하늘을 갈랐다. 화살은 상운의 굴 근처 바위에 꽂혔다. 그 소리는 위험하다. 즉시 떠나라는 의미였다. 잠시 후 굴 입구에서 하얀 그림자가 튀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상운은 잠시 강산이 있는 쪽을 바라보는 듯 하더니 이내 반대편 능선을 타고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강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산 밑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메마른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며 타올랐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잠에서 깬 짐승들이 불길을 피해 뛰쳐나왔다. 차코갑사들은 도망쳐 나오는 짐승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화살을 날렸다. 그것은 사냥이 아니라 학살이었다. 강산은 그 지옥도를 내려다보며 씁쓸함을 삼켰다. 자신이 지키려던 숲이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상우는 살렸다. 그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불길은 밤새 타오르다 새벽녘에야 눈이 내리면서 사그라들었다. 숲은 검게 그을린 폐허가 되었다. 조필두는 타다 남은 숲을 수색하게 했다. 호랑이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어디에도 백호의 흔적은 없었다. 대신 수색에 나섰던 부관이 무언가를 들고 조필두에게 뛰어왔다. 대장님 놈의 굴 근처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부관이 내민 것은 바위 틈에 박혀있던 화살. 바로 강산이 쏜 명적이었다.
조필두가 화살을 받아 들었다. 화살깃 끝에 붉은색 표식이 선명했다. 그것은 관군. 그 중에서도 차코갑사만이 사용하는 특수 화살이었다. 조필두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다. 호랑이가 활을 쏠 리는 없고 우리 중에 쥐새끼가 숨어 있었구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대열 뒤에 서 있는 강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불타버린 숲보다 더 검고 깊은 사리를 담고 있었다. 강산아, 앞으로 나와라. 조필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강산은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 나갔다. 병사들의 시선이 강산에게 꽂혔다. 조필두는 명적을 강산의 발밑에 툭 던졌다. 이것이 왜 호랑이 굴입구에 박혀 있었을까? 내 놈의 화살통에 명적이 하나 비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훈련 중에 실수로 날아간 것입니다. 강산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조필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코웃음을 쳤다. 실수라. 그 실수 덕분에 호랑이가 불길을 피해 감쪽같이 사라졌구나. 아주 기막힌 우연이야. 조필두가 손짓하자 병사들이 강산의 팔을 낚아채 무릎 꿇렸다. 억센 손길에 강산의 몸이 바닥에 처박혔다. 내 놈이 짐승과 붙어먹은 배신자라는 것은 진작에 짐작하고 있었다. 증거가 필요했을 뿐. 조필두가 강산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렸다. 어찌하여 사람이 짐승 편을 드는 것이냐. 내 아비의 다리를 앗아간 그 족속들을. 강산은 조필두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니 차라리 짐승 편을 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건방진 놈 조필두가 주먹으로 강산의 복부를 강타했다. 강산은 컥하고 숨을 들이키며 고꾸라졌다. 저놈을 포박해서 옥에 가둬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처형할 것이다. 그리고 조필두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저놈의 여동생을 잡아들여라. 오라비가 역적이니 그 계집도 무사할 수는 없지. 강산의 눈이 뒤집혔다. 여동생만은 건드려서는 안 되었다. 안 돼. 동생은 아무것도 모른다. 나만 죽여라. 강산이 발악하며 몸부림쳤지만 병사들의 개머리판이 그의 등과 머리를 내리찍었다. 시야가 흐려지면서 강산은 바닥에 쓰러졌다. 멀리서 병사들이 마을로 달려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자신의 어설픈 정의감이 결국 가족마저 파멸로 몰아넣은 것이다.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강산은 피눈물을 흘렸다. 불타버린 숲의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상우는 살았지만 강산은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후회만이 그의 가슴 속에서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이 그가 치러야 할 첫 번째 대가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차가운 옥사 바닥에서 깨어난 강산의 몸은 만신창이었다. 피로 얼룩진 옷은 상처에 눌러붙어 움직일 때마다 살점을 뜯어내는 고통을 주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감이었다. 쇠창살 밖으로 들려오는 병사들의 거친 욕설과 누군가의 흐느낌 소리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잠시 후 옥사의 문이 열리고 조필두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물건 하나가 들려 있었다. 낡은 가죽끈에 매달린 하얗고 작은 뼈 조각. 그것을 보는 순간 강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조필두가 물건을 강산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그것은 상훈이 어렸을 때 빠진 유치, 루치로 만든 목걸이였다. 강산이 여동생 강희에게 수호부적이라며 주었던 것이었다.
처음에는 개의 이빨인가 싶었다. 헌데 자세히 보니 호랑이의 송곳니더구나. 그것도 아주 어린 새끼의 것. 조필두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다. 내 놈이 짐승과 노란한 세월이 고작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 10년도 넘는 인연이라 기가 막히는구나. 동생은, 강희는 어디 있습니까? 강산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조필두는 대답 대신 손짓을 했다. 병사 2명이 질질 끌고 온 것은 얼굴이 퉁퉁 붓고 입가가 터진 강희였다. 오라버니 강희가 울부짖으며 손을 뻗었지만 병사들이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강산은 쇠창살을 붙잡고 절규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다. 건드리지 마라. 내 죄다. 모두 내가 한 짓이다. 그래, 내 죄지. 짐승을 사람보다 귀하게 여긴 내 놈의 죄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조필두가 강희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젖혔다. 그리고는 시뻘겋게 다궈진 인두를 화로에서 꺼내 들었다. 진실을 말해라. 놈은 어디로 갔느냐? 그놈이 숨어있는 진짜 은신처가 어디냐? 뜨거운 열기가 옥사 안을 채웠다. 강희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강산은 입술을 깨물었다. 상훈이 도망친 곳은 구름 골짜기였다. 그곳은 절벽이 험하고 눈사태가 잦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죽음의 땅이었다. 그곳을 말한다는 것은 상훈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었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눈앞에서 하나뿐인 혈육이 끔찍한 꼴을 당할 것이다. 인두가 강희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자 살타는 냄새가 날 듯한 열기가 느껴졌다. 말하겠습니다. 말할 테니 제발 그만두십시오. 강산이 결국 무너져 내렸다. 조필두가 인두를 거두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어디냐? 강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백두산 서쪽, 천지 티엔치 아래 구름 골짜기입니다. 놈은 궁지에 몰리면 그곳으로 갑니다. 거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후의 보루이자 들어간 자는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는 험지였다. 조필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날이 밝는 대로 출발한다. 내 놈이 앞장서라. 만약 허튼 수작을 부린다면 그 즉시 이 계집의 목을 베어 늑대밥으로 줄 것이다. 강산은 풀려났지만 손발에는 무거운 족쇄가 채워졌다. 병사들이 그를 끌고 나갈 때 마을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아비강만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딸이 잡혀가고 아들이 역적으로 몰리는 동안 그는 무력하게 술만 들이키고 있었던 것이다. 강산은 아비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그 초라한 어깨가 가엽게 느껴질 뿐이었다. 아버지, 강희를 부탁해요. 살아만 계세요. 강산은 속으로 작별을 고했다. 토벌대가 꾸려졌다.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다. 화승총 부대와 정예 갑사들, 그리고 짐꾼들까지 수십 명의 대열이 갖춰졌다. 조필두는 이번에야말로 끝을 보겠다는 기세였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폭설이 쏟아질 듯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강산은 다열의 선두에 서서 족쇄를 찬 채 눈밭을 걸었다. 차가운 쇠고랑이 발목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산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죽음을 몰고 가는구나. 강산은 눈앞에 펼쳐진 하얀 설산을 바라보았다. 저 험준한 산세가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강산은 살아서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상훈을 지킬 수 없다면 적어도 그를 노리는 자들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을 택할 작정이었다. 구름 골짜기는 눈사태의 명소였다.
큰 소리 한 번이면 산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곳. 강사는 그곳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생각이었다. 서둘러라 해가 지기 전에 골짜기 입구에 닿아야 한다. 조필두가 채찍을 휘두르며 재촉했다. 강사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 투명한 눈빛이었다. 15년 전 덫에 걸린 어린 호랑이를 구해주었던 그 손으로 이제는 그 호랑이와 함께 죽기 위해 덫을 치러 가고 있었다. 산 중턱에 이르자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바람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병사들은 추위에 떨며 옷깃을 여몄지만 강사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들어앉아 있었다. 그것은 분노이자 슬픔이었고 동시에 친구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다. 기다려라. 혼자 가게 하지는 않겠다. 강사는 일부러 병사들을 가장 험한 길로 유도했다. 이쪽이 지름길입니다. 깎아지른 절벽길을 가리키며 그가 말했다. 조필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았지만 지도를 봐도 다른 길이 없었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이었다. 병사들의 얼굴에 공포가 서렸다. 하지만 강산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그는 이미 산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어느새 구름 골짜기의 입구가 보였다. 양옆으로 거대한 암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협곡이었다. 그곳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이었다. 바람 소리가 기괴한 울음소리처럼 협곡을 맴돌았다. 강사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조필두와 병사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제 발로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저기입니다. 놈의 기척이 느껴집니다. 강산이 손가락으로 협곡 안쪽을 가리켰다. 조필두의 눈이 번뜩였다. 전군, 전투태세 총포병은 전방으로 명령이 떨어지자 적막하던 골짜기가 무기 부딪히는 소리로 요란해졌다. 강사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 하나가 그의 속눈썹에 내려앉아 녹았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구름 골짜기는 이름처럼 구름과 안개가 뒤엉켜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미로였다. 양옆으로 깎아지른 절벽이 하늘을 가리고 있어 대낮에도 어둑어둑한 음기가 흘렀다. 발목까지 빠지던 눈은 어느새 허리춤까지 차올랐다. 무거운 갑옷과 무기를 든 차코갑사들에게 이곳은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지옥이었다.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안개 속에 흩어졌고 동상에 걸린 발을 질질 끄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렸다. 강사는 족쇄를 찬 채 맨 앞에서 길을 텄다. 그는 눈을 밟는 요령을 알았기에 덜 빠졌지만 뒤따르는 자들은 깊은 눈 구덩이에 처박히기 일쑤였다. 제기랄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냐. 한 병사가 눈구덩이에서 허우적대며 욕설을 내뱉었다. 강사는 대답 없이 묵묵히 걸었다. 그의 눈은 쉴 새 없이 지형을 살피고 있었다. 겉보기엔 평평한 눈밭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인 눈달이 설교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강사는 교묘하게 단단한 얼음 위를 밟고 지나갔지만 그 발자국 옆은 살짝만 건드려도 무너지는 함정이었다. 짧은 비명과 함께 뒤따르던 짐꾼 한 명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눈 덮인 크레바스 빙하 틈로 추락한 것이다. 짐에 실려있던 식량과 화약 일부가 함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병사들이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다. 조심하십시오. 이곳은 산신령이 허락하지 않은 자는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든 곳입니다. 강산이 서늘하게 말했다.
조필두는 얼굴을 찌푸리며 강산의 멱살을 잡았다. 내 놈이 일부러 험한 길로 이끄는 것 아니냐.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직접 앞장서시지요. 강산의 도발에 조필두는 이를 갈며 손을 놓았다. 그는 산을 잘 알지 못했다. 강산이 없으면 살아서 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조필두는 병사들을 다그쳐 다시 행군을 재촉했다. 하지만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바람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렸고 하얀 눈보라 속에서 호랑이의 형상이 보이는 듯한 환각에 시달리는 병사들이 생겨났다. 밤이 되자 기온은 살인적으로 떨어졌다. 병사들은 절벽 아래 웅크리고 앉아 불을 피우려 했지만 젖은 나무와 강풍 탓에 불이 붙지 않았다. 강산은 족쇄에 묶인 채 바위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추위보다 병사들의 동태를 살폈다. 추위와 공포에 지친 감시병들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강산은 몸을 비틀어 화약통 근처로 슬금슬금 이동했다. 손을 쓸 수는 없었지만 발끝으로 눈을 걷어차 화약통 뚜껑 틈새로 눈을 밀어 넣었다. 화약이 젖으면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화승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다. 시야가 좁아진 탓에 대열은 길게 늘어졌다. 강산은 고개를 들어 절벽 위를 바라보았다. 거대한 눈덩이인 눈처마가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강산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이곳이 바로 그가 준비한 첫 번째 무덤이었다. 이곳은 소리 없는 계곡입니다. 큰 소리를 내면 산이 노합니다. 조용히 지나가야 합니다. 강산이 경고했다. 하지만 그것은 역설적인 유도였다. 긴장한 병사 하나가 미끄러지면서 들고 있던 방패를 떨어뜨렸다. 챙그랑 날카로운 금소금이 협곡을 울렸다. 그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증폭되었고 이내 절벽 위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답해왔다. 병사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얀 파도가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눈 사태다 피해라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이미 늦었다. 쏟아져 내린 눈더미가 대열의 허리를 강타했다. 수십 명의 병사가 비명지를 틈도 없이 눈 속에 파묻혔다. 대열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강산은 미리 봐두었던 거대한 바위 밑으로 몸을 피했다. 눈보라가 지나간 자리에는 처참한 광경만이 남았다. 병력의 절반이 눈 속에 갇히거나 낭떠러지로 쓸려 내려갔다. 눈더미를 헤치고 나온 조필두는 짐승처럼 포효했다. 그의 투구는 벗겨졌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이것이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강산은 멀쩡하게 바위 밑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내 놈 짓이구나. 내 놈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야. 조필두가 화승총을 꺼내 강산을 겨누었다. 방가쇠를 당겼으나 틱하는 소리만 날 뿐 불이 붙지 않았다. 밤새 젖어버린 화약 때문이었다. 조필두는 총을 집어던지고 칼을 뽑아들었다. 죽여버리겠다. 갈기갈기 찢어주마. 그가 강산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협곡의 반대편 능선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크르르릉. 그것은 바람 소리도 눈사태 소리도 아니었다. 땅을 울리고 가슴을 떨게 만드는 제왕의 포효였다. 모든 동작이 멈췄다. 조필두와 병사들 그리고 강산까지 모두 소리가 난 곳을 올려다보았다. 높은 바위 절벽 위에 하얀 털을 휘날리며 상운이 서 있었다. 녀석의 외눈은 정확히 조필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15년 전의 어린 짐승은 이제 거대한 신수 셴쇼우가 되어 심판자처럼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다.
강산은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왔구나. 나의 형제여. 상우는 도망치지 않았다. 자신을 죽이러 온 자들을 맞이하러 온 것이다. 조필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공포와 환희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저거다. 저것이 내가 찾던 백호다.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뭐 하느냐, 활을 쏴라, 창을 던져라. 저놈을 잡는 자에게 천냥을 주겠다. 공포에 질려있던 병사들이 돈이라는 말에 다시 무기를 고쳐 잡았다. 욕망이 공포를 잠시 덮은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상운의 앞마당이었다. 상운이 가볍게 바위를 박차고 뛰어내렸다. 거대한 몸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한 움직임이었다. 눈보라를 일으키며 상운이 차코갑사들의 진영으로 쇄도했다. 그 모습은 마치 하얀 번개가 내리꽂히는 것 같았다.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었다. 강산은 슬그머니 품속에 숨겨두었던 뾰족한 돌조각을 꺼내 손목의 밧줄을 긁기 시작했다. 이제 사냥꾼의 시간은 끝났다. 전사의 시간이었다. 상운이 차코갑사들의 진영 한복판에 떨어지자 마치 하얀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했다. 거대한 앞발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무장한 병사들이 종이 인형처럼 날아갔다. 놈의 포효 소리에 놀란 말들이 날뛰며 대열을 더욱 엉망으로 만들었다. 창칼이 놈의 두꺼운 가죽을 찔러댔지만 성난 상운의 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눈밭은 순식간에 선혈로 붉게 물들었다. 그것은 사냥이 아니었다. 자연의 분노가 인간의 탐욕을 심판하는 처절한 응징이었다. 혼란을 틈타 강산은 뾰족한 돌로 족쇄의 연결 부위를 내리찍었다. 손목이 까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캉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족쇄가 끊어졌다. 자유가 된 강산은 눈 속에 파묻혀 있던 죽은 병사의 활과 화살통을 집어들었다. 익숙한 감각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다. 그는 망설임 없이 시위를 당겼다. 그의 화살은 상운을 노리는 병사들의 팔과 다리를 정확히 꿰뚫었다. 급소를 피해 전투 불능 상태로만 만드는 사냥꾼으로서의 마지막 잡이었다. 당황하지 마라. 창벽을 세워라. 놈은 짐승일 뿐이다. 조필두가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병사들을 독려했다. 정의 갑사들이 방패와 긴 창을 앞세워 상군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상운이 아무리 강력해도 수적 열세는 어쩔 수 없었다. 날카로운 창날이 상군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파고들었다. 상운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하얀 털이 붉게 젖어 들어갔지만 놈은 물러서지 않고 창대를 이빨로 부러뜨리며 저항했다. 강산은 상운이 포위되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이놈들, 그가 괴성을 지르며 조필두를 향해 달려들었다. 활을 쏘기엔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그는 활 몸체를 몽둥이처럼 휘둘러 앞을 막는 병사를 쓰러뜨리고 단검을 뽑아 조필두에게 쇄도했다. 조필두는 강산의 기습에 당황했지만 노련한 무관답게 검으로 강산의 공격을 받아냈다. 챙 쇠붙이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내 놈이 기어이 제 명을 재촉하는구나. 조필두가 흉한 미소를 지으며 검을 휘둘렀다. 묵직한 검격에 강산은 뒤로 밀려났다.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강산은 날렵하게 몸을 굴려 조필두의 공격을 피했다. 눈 덮인 지형은 강산에게 유리했다. 그는 눈을 한 줌 쥐어 조필두의 얼굴에 뿌리고 그 틈을 타 그의 무릎을 걷어찼다. 조필두가 휘청거렸다. 하지만 조필두는 비열했다. 그는 품속에서 숨겨두었던 승자총통 작은 휴대용 화포를 꺼냈다. 기름종이에 싸서 보관해둔 덕에 화약은 젖지 않았다. 그는 총구를 강산이 아닌
창들에 갇혀 움직임이 둔해진 상훈에게 겨누었다. 잘 가라. 네 놈의 형제 곁으로. 조필두의 손가락이 점화 심지에 닿으려 했다. 강산의 눈이 공포로 확장되었다. 안 돼. 강산이 몸을 날렸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그때였다. 상훈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녀석은 자신을 찌르는 창들을 무시하고 강산과 조필두 사이로 몸을 던졌다. 탕 귀를 찢는 폭음과 함께 총통이 불을 뿜었다. 납탄은 조필두가 노렸던 강산이 아닌 들이닥친 상훈의 가슴팍에 정통으로 박혔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상훈의 거대한 몸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상훈은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앞발을 휘둘렀다. 조필두는 피할 새도 없이 상훈의 발톱에 가슴을 가격당해 뒤로 날아갔다. 그는 바위의 등을 강하게 부딪히며 피를 토했다. 상훈 역시 중심을 잃고 눈밭에 무겁게 쓰러졌다. 가슴에서 솟구치는 피가 눈을 빠르게 녹였다. 상훈, 강산이 울부짖으며 달려가 녀석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상훈의 거친 숨소리가 그르렁거리며 잦아들고 있었다. 조필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갑옷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가슴뼈가 부러진 듯 숨을 헐떡였다. 크크크, 결국 내가 이겼다. 가죽은 내 것이다. 그는 광기 어린 집착으로 칼을 질질 끌며 다가왔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상훈의 위압감과 처참한 광경에 질려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강산은 상훈의 피 묻은 털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은 말라 있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심연처럼 깊고 어두운 사르이였다. 그는 상훈의 몸에 박혀있던 부러진 창날 하나를 뽑아들었다. 그리고 악귀 같은 표정으로 조필두를 노려보았다. 이겼다고 하니 너는 오늘 여기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내 목숨조차도. 강산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조필두에게 돌진했다. 조필두가 검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부상당한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강산은 조필두의 검을 피하지 않고 어깨로 받아냈다. 살이 베이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손에 든 창날을 조필두의 복부에 깊숙이 박아 넣었다. 카어억. 조필두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다. 두 사람은 눈밭에 뒤엉켜 뒹굴었다. 강산은 조필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내리쳤다. 1번, 2번, 10번. 조필두의 얼굴이 피떡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무사의 대결이 아니었다. 한 맺힌 짐승의 처절한 복수였다. 조필두의 저항이 멈추고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다. 강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칠갑이 된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 빛은 너무나 차가웠다. 강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상훈에게로 돌아왔다. 거대한 호랑이는 이제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놈의 생명력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강산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승리했지만 모든 것을 잃은 승리였다. 주변의 병사들은 감히 그 둘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도망치듯 골짜기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하얀 지옥에는 이제 죽어가는 왕과 그를 지키지 못한 사냥꾼만이 남았다. 전투의 소음이 잦아든 골짜기에는 죽음 같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눈보라도 지쳤는지 잦아들었고 회색빛 하늘 아래 피로 물든 설원만이 처참하게 펼쳐져 있었다. 강산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쓰러진 상훈에게 다가갔다. 백두산의 제왕이었던 녀석의 몸은 이제 넝마처럼 찢겨져 있었다. 총탄에 뚫린 가슴에서는
검붉은 피가 쿨럭이며 솟구쳤고 거친 숨을 쉴 때마다 흉통이 괴롭게 들썩였다. 상구나. 강산이 무릎을 꿇고 녀석의 머리를 받쳐들었다. 상우는 힘겹게 눈을 떠 강산을 바라보았다. 황금빛으로 빛나던 그 눈동자는 이제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고통을 끝내달라는 애처로운 호소만이 담겨 있었다. 녀석은 마지막 힘을 다해 거칠한 혀로 강산의 피 묻은 손등을 핥았다. 15년 전 동굴에서 처음 주먹밥을 나누어 먹던 그날의 그 감촉이었다. 강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강산은 오열하며 녀석의 털에 얼굴을 묻었다. 상처는 너무 깊었다. 어떤 명의가 와도 살릴 수 없는 상태였다. 놔두면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뿐이었다. 사냥꾼으로서, 그리고 형제로서 강산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편안한 안식을 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 정해놓은 잔인한 결말이었다. 강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화살통에서 가장 곱고 날카로운 화살 하나를 꺼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활시위를 당기는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1장. 그 눈보라치던 순간으로 시간은 되돌아왔다. 그때의 망설임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이를 제 손으로 보내야 하는 찢어지는 아픔 때문이었다. 조금만 참거라. 금방 편하게 해줄게. 강산이 흐느끼며 말했다. 상우는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헐떡이던 숨을 고르며 강산을 응시했다. 녀석은 눈을 감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강산의 모습을 담으려는 듯했다. 강산은 이를 악물어 잇몸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시야가 눈물로 흐려졌지만 감각만은 녀석의 심장 위치를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다. 팽, 짧고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화살은 강산의 손을 떠나 상훈의 심장에 깊이 박혔다. 상훈의 몸이 크게 한번 움찔하더니 이내 거친 숨소리가 멈췄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고통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녀석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다. 백두산의 주인이, 강산의 유일한 친구가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다. 강산은 화를 내던지고 상훈의 주검 위로 쓰러져 통곡했다. 짐승의 울음소리보다 더 처절한 사람의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메웠다. 승리도, 복수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품에 안긴 녀석의 몸은 아직 따뜻했기에 상실감은 더욱 뼈저리게 다가왔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강산의 눈물을 얼리고 지나갔지만 그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상훈의 몸이 차갑게 식어갈 무렵 강산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죽어있는 조필두와 병사들의 시신이 보였다. 만약 다른 관군들이 들이닥친다면 그들은 죽은 상훈의 가죽이라도 벗겨가려 할 것이다. 절대 네 가죽을 저 더러운 놈들에게 넘기지 않겠다. 강산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났다. 강산은 밧줄을 가져와 상훈의 몸을 묶었다. 그리고 전 먹던 힘을 다해 녀석을 끌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골짜기 끝에 있는 얼음 틈 아이스 크레바스이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심연이었다. 피가 섞인 눈 위로 긴 자국이 남았다. 강산의 어깨 근육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그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장례였다. 절벽 끝에 다다랐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푸르스름한 어둠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강산은
상운에 묶인 밧줄을 풀고 녀석의 털을 마지막으로 빗겨주었다. 잘 가라. 상군, 다음 생에는 부디 사람 없는 곳에서 태어나라. 강사는 녀석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힘껏 녀석의 몸을 밀었다. 하얀 호랑이의 시신이 허공을 가르며 떨어져 내렸다. 어둠이 녀석을 삼키고 영원한 빙하 속으로 사라졌다. 그 어떤 인간의 욕망도 닿을 수 없는 곳이었다. 강사는 빈손으로 돌아섰다. 돌아오는 길에 조필두의 시신 옆을 지나쳤다. 그의 굳은 손에는 아까 빼앗겼던 강의의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강사는 조필두의 손가락을 꺾어 목걸이를 되찾았다. 피 묻은 송곳니 목걸이. 그것만이 상훈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유일한 증거로 남았다. 강사는 목걸이를 소중히 품에 넣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강산의 발자국과 핏자국, 그리고 처절했던 전투의 흔적을 덮어주려는 듯 한방눈이 쏟아졌다. 강산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골짜기를 빠져나왔다. 그의 등 뒤로 하얀 설산이 묵묵히 서 있었다. 이제 산의 주인은 없었다. 그리고 그 산을 지키던 사냥꾼의 영혼도 그곳에 함께 묻혔다. 남은 것은 껍데기뿐인 인간 강산 하나였다. 강산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는 사람이 아닌 껍데기 같았다. 피로 떡이 된 옷과 공허한 눈동자. 그의 손에는 조필두에 부러진 것만이 들려 있었다. 살아남은 병사들이 전한 이야기는 이미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은 뒤였다. 산 전체를 집어삼킨 눈사태와 괴물 같은 호랑이. 그리고 그 모든 것과 싸운 미친 사냥꾼의 이야기. 관아의 수령은 조필두의 죽음을 순직으로 처리하고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했다. 호랑이의 가죽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힐난 따위는 강산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다. 가족과의 재회는 짧았다. 옥에서 풀려난 강희와 아비강만은 강산을 붙잡고 울었지만 강산은 그들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강산은 관에서 받은 위로금을 몽땅 아비에게 건넸다. 이걸로 밭을 사서 평범하게 사십시오. 다시는 사냥 같은 건 하지 마시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강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을 떠났다. 그의 등 뒤로 강희의 애타는 부르짖음이 들렸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강산은 백두산 초입, 인적이 드문 곳에 작은 움막을 지었다. 그곳은 구름 골짜기로 가는 길목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유배시킨 죄인이자 동시에 그 누구도 다시는 상훈의 무덤을 건드리지 못하게 막는 문지기가 되었다. 그는 사냥을 그만두었다. 대신 그는 산을 돌아다니며 다른 사냥꾼들이 쳐놓은 덫을 부수고 올물을 걷어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다. 강산의 검은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 귀신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가끔 담력이 좋은 젊은 사냥꾼들이 호랑이 가죽을 노리고 산에 올랐지만 그들은 빈손으로 혹은 혼비백산하여 내려오기 일쑤였다. 안개 속에서 귀신 같은 화살이 날아와 그들의 활시위만을 정확히 끊어놓았기 때문이다. 강산은 그렇게 그림자처럼 산을 지켰다. 어느 늦겨울 15년 전 그날처럼 한방눈이 내린 날이었다. 노인이 된 강산은 지팡이를 짚고 순찰을 돌고 있었다. 눈 덮인 숲은 고요했다. 그런데 강산의 발걸음이 멈췄다. 하얀 눈밭 위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 고라니도 멧돼지도 아니었다. 둥글고 묵직한, 그러나 아직은 작은 발자국. 호랑이 새끼의 것이었다. 강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멸종된 줄 알았던 백두산 호랑이의 맥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묘한 감격과 함께 덜컥 겁이 났다. 이 흔적이 세상에 알려지면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사냥이 시작될 것이다. 탐욕스러운 인간들은 냄새를 맡고 몰려올 것이고 비극은 되풀이될 것이다. 이보게, 여기 좀 보게, 이거 범 발자국 아닌가. 멀지 않은 곳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외지에서 온 젊은 포수들이었다. 그들은 흥분에 들떠 발자국을 쫓고 있었다. 강산은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활을 들어 올렸다. 낡고 닳았지만 여전히 팽팽한 활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시위를 당겼다. 핑! 화살이 날아가 포수들 앞에 나무 기둥에 박혔다. 화살깃이 부르르 떨렸다. 히익! 포수들이 기겁하며 주저앉았다. 안개 속에서 강산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백발을 휘날리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산신령의 형상이었다. 이 산에 범은 없다. 강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울렸다. 그것은 살개 발자국일 뿐이다.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내려가라.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눌린 포수들은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다. 강산은 그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새끼 호랑이의 발자국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는 소나무 가지를 꺾어 발자국을 하나하나 지우기 시작했다. 눈 위에 찍힌 생명의 증거를 지우는 손길은 조심스럽고도 다정했다. 꼭꼭 숨거라. 아무도 찾지 못하게. 강산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사람 눈에 띄지 말고, 전설이 되지도 말고, 그저 바람처럼 살다 가거라. 발자국은 깨끗이 지워졌다. 눈이 다시 내려 그 자리마저 덮어버렸다. 이제 세상 그 누구도 이곳에 호랑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일을 마친 강산은 품속에서 낡은 목걸이를 꺼냈다. 누렇게 변색된 상운의 송곳니. 그는 그것을 어루만지며 구름 골짜기가 있는 북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결에 희미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슬픈 울음이 아닌 웅장하고 평온한 포효였다. 강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나도 곳간에 조금만 기다리게나. 강산은 지팡이를 짚고 다시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뒤로 남겨진 발자국들도 쏟아지는 눈에 의해 금세 지워졌다. 산은 다시금 완벽한 정막 속에 잠겼다. 위대한 사냥꾼도, 전설적인 호랑이도,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백두산의 바람만이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할 뿐이었다.